네, 김인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네. 한 달 만에 반상회인가요? 네? 한 달 만에 반상회. 네. 아, 반상회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 워딩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래도 한 달 만에 뵈면 반가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예,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 앵커님 뵈면. 아, 저도 엄청 반갑습니다. 아, 예. 유일하게 좀 저희 그 채널 속성을 약간 개그 코드로 맞춰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야 될 텐데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달 전과 좀 지수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지수 그렇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좀 변한 거 없는데 네.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팩터를 꼽자면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율이 한때 1220원, 장중에는 그것도 깨진 것 같은데 그 뒤로 네.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1300원 수준을 터치했다가 오늘 이제 금통이 나오고 나서 약간 좀 밑으로 빠지긴 했는데 그렇죠.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네. 이에 따라서 좀 외국인의 매수세도 다소 좀 주춤한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수는 그대로입니다. 네, 지수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지수가 코스피만 보잖아요. 그렇죠. 네. 코스닥 지수는 아니죠. 아,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갔죠. 예, 한때 저 800선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지수가 지금은 약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활활 펼쳐져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코스피 지수만 보고 있으면은 이쪽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쪽 동네 반상회 하는 거를 지금 이쪽 반상회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은 계속 또 확인해서 봐야 되는 게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먼저 환율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또 나스닥 이러다가 12,000 돌파해서 그냥 쭉쭉 가는 거 아니야 생각했던 게 못 가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이 두 가지가 변한 게 첫 번째가 달러가 좀 변했고요. 게다가 금리가 국채 금리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이제 즉 국채 금리는 시장 금리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적인 금리들 이게 조금 바뀌다 보니까 조금 약간 더 위험자산 시장 쪽에서의 속도감이 조금 좀 떨어지게 나오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그런 거죠. 지금까지 지난달 12월 달까지는 작년 12월 달까지는 시장이 무지하게 하락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1월 달 돌아서면서부터는 너무 많이 빠졌어라는 인식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게다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때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돌아올 때까지 시장에 기대감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을 볼 때 우리 연준은 계속 그렇게 금리를 인상할 거야라고 했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1월 달 FOMC에서도 넘어오면서 연준에서 표현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disinflation. 그러니까 즉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그러면 이제 지난달 12월 달에 연준에서 보여줬던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게 거의 한 5.1%대 그러니까 즉 한 5%에서 5.25 정도까지 가게 되면 다 왔을 텐데 지금 4.75예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금리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거기다 물가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아마 연말 가게 되면 금리나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냐면 달러가 빠르게 약세로 갔고 거기다가 금리 같은 경우도 시장 금리도 거의 10년물 국채 금리 보게 되면 3.5까지 거의 시장은 4.75인데 3.5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는 이제 좀 위험 자산 해볼 만한 시즌이 왔어.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또 강하게 변화 나온 게 비트코인이죠. 네, 가상화폐도 거의 우리 이제 끝났어. 너무 힘들어라고 했던 게 거의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24,000, 25,000달러까지가 쭉 갔다가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은 나왔지만 이런 변화가 나왔던 게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시각은 똑같습니다. 한번 연준이 방향을 틀게 되면은 거의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겠다는 입장인데 시장은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약하고 금리도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그러면은 이제 될 거야라고 쭉 갔다가 최근 들어서 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은 그럼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게 보여져야겠죠.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집니다. 여전히 지금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나왔던 게 에너지 가격들 여전히 부담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떨어지게 되면 하우징 쪽도 많이 떨어져야 될 텐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떨어지고 있고 그게 물론 떨어질 겁니다. YOY로 기준이다 보니까 분명히 중위권 하우징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떨어질 걸로 나오는데 그 전에 연준 의장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범피할 것이다. 아시죠? 범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꾸준하게 이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합치는 추세 쪽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그 경로까지 다 볼 텐데, 그래도 우리는 2%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2% 정도까지 될 때까지도 우리들이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면 시장은 먼저 좀 오버했던 게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들이 최근에 보이다 보니까 지수는 2월달 한 달간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좀 기대감 가졌다가 다시 실망감으로 나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작용했던 뭐 2,500선 이런 것도 거기서 맞고 좀 무거워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도 못 빠져요. 맞아요. 네. 거의 작년에 나왔던, 그러면 연준이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또다시 뭐 7%, 8% 올릴 것이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 쪽에서 지수는 플레이가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게다가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때 100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100이 깨지는 것까지 아니야라고 고기가 저점이었죠. 그 다시 쭉 104, 105대 부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저점 대비 한 4%, 5% 올라오는 달러가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는 3.5대까지 갔던 게 다시 4%대를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즉 3.9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지금까지 보여주던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시장이 먼저 앞서가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의 원화는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원대 부분까지 갔던 게 1300원까지 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좀, 오늘 또 한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은 금리는 동결이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절대 금리 인상에 멈추는 걸로 보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경기는 조금 더 챙기는 분위기. 그러니까 즉 반대로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의 어떤 체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25까지 벌려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를 좁혀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충격을 받을까봐, 또 거기다가 내수 여러 가지 불안감도 같이 끌어올까봐, 이거는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좀 관망하는 쪽으로 바라본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마 한국은행 쪽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올리진 못할 거야라고 하는 기저가 좀 깔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금리 만약에 뭐 베이비 스텝 정도로 계속 올려가면서 좀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 입장 쪽에서는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속도를 좀 조절해 보겠다라고 하는, 왜냐면 우리 경기에 대해서 살아나는 게 확인이 돼야 우리도 그만큼의 체력이 돼서 같이 금리를 올리겠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화는 조금 더 빠르게 약세로 갔고, 하지만 달러는 지금 강세로 가는데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작년처럼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딱 달러만 보면서 사람들이 다 달러 붙을 수밖에 없는 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달러도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에너지난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살리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달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달러만 가지 않고 유럽 쪽에 대한, 유로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세 번째 정도쯤 됐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일본의 엔화죠. 네, 일본의 엔화도 이번에 구로다 총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오시는, 이제 아직 뭐 지명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학자 출신이래요. 그러면 실용학자랍니다. 그러면은 그전처럼 구로다 총재의 아주 강한 어떤 뭐 비둘기파적인 입장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물가 상승 압력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좀 변할 게 아니야? 그러면 일본의 엔화에 대한 강세 부분을 좀 더 점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랬었을 때 달러가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을 거야라는 기조도 깔려 있다 보니까 아마 결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충격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걸 볼 때는 첫 번째는 달러랑 그리고 금리 두 가지를 봤었을 때 달러 기준으로 아마 인덱스 기준으로 105대 이상으로 막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4%대 10년물 국채금리가 그걸 돌파해서 안착해서 너무 앞서가지 마라 라는 분위기를 또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로 나오겠죠. 반대로 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렇게 됐었을 때, 네네. 이것도 지금 아마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23,000달러 대 강하게 또 돌파해서 지금 박스권 돌파 못하고 좀 빠지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 쪽에서 좀 무거워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꼭 기억하실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그런 공격적인 또 시장에 대한 압박들이 커지는 부분들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다 너무 생각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질 거야라고 대비하는 쪽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은 막 시도하는데 또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강하게 밀리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하면 안정적인 모습들이죠, 지수가. 그러면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래, 우리가 작년에 너무 당했으니까 이거 어떤 좀 만회를 좀 해야 됩니다. 만회가 어디서 나옵니까? 코스닥이죠. 종목 정세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 1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매크로 관련된 지표를 너무 저희가 작년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 너무 열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속 시장하고 대형주하고 이런 것만 보면서 내 계좌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조바심에서 보는데 그러다가 매크로에 묶여있는 상황들이 작년만큼 거의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헤어나기가 좀 힘들다. 왜냐면 지금 이쪽에서 그런 더 이상 크게는 뭐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야 라고 베팅을 하면서 어떤 자금들이 거기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세요. 그게 아마 또 이번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로봇도 한번 그랬었고 거기다 이번엔 또 AI 대세지 않습니까? 맞아요. AI판이거든요. AI가 저를 갖고 놀고 있어요. 네, 종목들도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못 잡고 다른 쪽에서 제가 AI는 그냥 예전에 NFT 뭐 P2E 이런 게임주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의 그냥 올라가면 또 내려올 거야 라고 하는데 올라가면 내려올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놓쳤네. 근데 여기서는 뭐 잘 싸게 잡은 사람들은 뭐 수익률이 엄청 커지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걸로 끝날까요? 근데 이게 벌어지는 상황 쪽에서 또 다른 어떤 또 테마라든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 예상으로는 이번에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어떤 경기나 아니면은 시장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거 가지고 타격을 받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리를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이번에 연준에서도 다른 것도 뭐 주시는 하겠지만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6월입니다. 그러면 아마 물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또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또 이제 합의는 보겠죠. 하지만 이걸 좀 확대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이 매년 확대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놔줘야 지금까지 이제 재정 관련된 쓴 부분들 다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충분히 또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또 6월 달까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 바이든 행정부의 또 최대 또 대선이 있고 내년 맞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공화당 쪽에서는 또 그냥 쉽게 또 해줄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약간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입장 쪽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그랬었을 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딱 못을 박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계속 종목 플레이 하다가 한 5월 달쯤 돼서 이제 부채 연도 협상 관련된 얘기가 조금 좀 또 그렇고 그게 원활하지 못하게 됐을 때 또 그러면 과거에 저희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게 또 질질 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미국의 신용 한도가 신용이 딱 등급이 또 하향됩니다. 그랬었을 때 한번 그때 충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 빠졌어요. 먼저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거나 어떤 충격들이 나올 가능성들은 미리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보통 주식은 셀인 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쯤까지는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 장세에 대한 분위기나 동향들은 계속 딜링해도 되겠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표들 달러나 또 금리 한번 또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그 정도로만 살짝 보시고 지금 장중에 좀 바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쪽에서 막 움직이는 거 좀 종목도 매매해 보시고 움직임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특히 저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꺾일 거야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점점 더 좀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뭐 무슨 챗 GPT한테 뭐 물어봤다고 이게 무슨 AI가 대세야라고 하는데 이게 트렌드로 갈 수 있게 지금 돈이 움직이고 정책도 같이 가세되고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도 다 거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삼박자가 맞아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이만큼 올랐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신규로 사라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또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켜보면서 지금은 종목 좀 하자.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짚어볼 텐데, 네. 일단은 저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실 1월, 그다음에 2월 한 중순까지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네. 최근에 약간 샀다 팔았다 이런 행보를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좀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최근에 네. 그 중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좀 눈여겨볼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쪽과 연결돼서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뭐 반도체에 갔고요. 반도체도 여전히 꺾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 매수를 쭉 꾸준히 냈다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시가 주액 1, 2, 3, 4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처음에는 1월달 같은 경우는 은행주 쪽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많이 들어왔다가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 이제 뭐 주주가치 재고를 통해서 어떤 부담금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했던 회사가 신한지주였었죠. 그래서 나머지도 다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저평가받던 은행주가 좀 변화가 될 것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베팅이 들어갔다가 보니까 동참을 하되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첫 번째.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지금 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사회에 대한 환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압박이면 압박 아니면 관치금융의 성격이 이런 단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제재나 정책적으로 좀 어떤 가세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터치할 수 없나. 근데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입김이 딱 작용하기 좋은 섹터들이거든요. 맞아요. 통신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거의 정부의 인프라 산업이다 보니까 딱 바운더리 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섹터. 은행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없어요, 은행은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입김이 됐을 때 금융이나 관련된 쪽에서 딱 제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막혀 있죠. 그래서 제가 은행주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항상 좀 되나 싶으면은 정부의 입김들. 맞아요. 이게 좀 큰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약간 실망하면서 아직도 제자리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외국인들 또 매수 멈췄다가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그래도 사고는 있는데 좀 약간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적극성은 좀 떨어지고 있죠. 게다가 또 아마 2차전지 쪽에 대한 섹터들이 또 최근에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외국인들 자금들 밀려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컸었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2차전지는 지난번에도 1월 달에 와서도 드린 얘기가 그때 테슬라 $100 깨지냐 이런 얘기 나왔었을 때도 드린 얘기가 제가 Q의 확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Q의 확대가 나왔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런 때가 오히려 P는 가격은 좀 인하하거나 테슬라가 그때 이제 그런 전략을 펼쳤죠. 가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명품 주식, 명품 브랜드는 가격 떨어지는 게 부정적인 거다 그러면서 엄청 또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Q의 확대만 보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Q가 살아난다. 안쪽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때 찍은 게 에코프로 이런 거. 엄청 올랐죠. 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종목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의 변화는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많이 딜링을 했는데 많이 올랐고 차익 매물도 나올 시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현재 많이 산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중에 또 어떤 전략을 피냐면 선물을 가지고 네, 대량 매수, 대량 매도를 통해서 어떤 날은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면은 기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요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수는 고점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조금 좀 내려왔다 그러면 선물 매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성향들이 좀 높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지수를 끌어내서 지수와 함께 변화가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여기서 직접적인 지수의 변화는 외국인들의 현물의 변화가 나와야 가장 큰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그건 또 그렇다고 그렇게 또 한 2달 사이에 지난 12월 말부터 해서 한 2달 사이에 샀던 8조 넘게 샀던 금액들 가지고 어떤 변화가 나올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는 변화가 나올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또 환율을 봐야 되겠죠. 또 환율을 보는데 그렇다고 1,300원대 이상 들어갔다고 외국인들이 안 사는 거지. 그렇다고 파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의 움직임 정도로 해서 탄력이 떨어지나라는 것만 보시되 지금 섹터 플레이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데
자동차 쪽입니다. 자동차요? 예, 자동차 꾸준히 매수하는 부분들 많고요. 네. 특히 현대차도 의외로 올라와 있어요. 뭐 한번 잠깐 볼까요? 혹시 네네. 자동차 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쪽이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 쪽도 의외로 15만 원대에서 한 17만 원대면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네요. 예, 현대차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오고는 매매를 하다 보다 보니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좀 느낌은 없는데, 그러게요. 예, 거기다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올랐죠. 기아는 각도가 확실히 가파르네요. 그렇죠. 이 자동차 쪽에서 분위기가 나온 게 일단 데이터는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데 저희가 혹시 현대기아 차를 보면서 좀 조금 포지션이 그렇다고 아주 뭐 고가 라인도 아니고 저가 라인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겠느냐라는 의구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작년에 그래서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 뭐 리스나 할부로 사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 부담이 더 크잖아요. 거기다가 가뜩이나 지금 내 지갑은 쪼그라들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잘 팔릴까 싶었는데 그나마 잘 팔립니다. 그래도 잘 팔립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고용 지표들이 즉 실업률이 확 떨어지지가 않아요. 실업률이 보면 3.4%대로 거의 뭐 골디락스 보일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 쪽에서 임금 상승률도 꾸준히 왔다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나 여전히 돈 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 비싸도 어차피 내가 필요하면 사겠어. 라고 하고 이왕 사는 거 조금 좀 가격 비싸도 좀 괜찮은 가성비 보이는 것들. 그게 좀 소비자들의 선택에 맞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대기아차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게 하나가 첫 번째고 거기다가 또 현대기아차의 좀 구조적인 변화들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하면서 나중에 R&D 쪽은 또 빼고요. 자사주 매입하면서 소각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 기아도 마찬가지로 5천억 정도 한 3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하되 그 중에서 한 뭐 최소 20, 30%는 또 소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그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은 미국식 모델 쪽으로. 그래서 좀 은행주가 폭발했던 경험이 있던 부분들이 한국도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정의선 회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도 같이 있겠죠.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와 외국인들 매수하는 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은근하게 강한 모습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한때 또 저희가 그러면 자동차 쪽 안 좋을 거야 라고 바라보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게 못 봤는데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자동차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품 쪽을 따라가야 될 게 아니냐. 부품주도 좀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전기차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품사들 이거 잘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PER로 보게 되면 4배, 5배짜리 널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응하면서 같이 움직인다. 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쪽은 좀 최근에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교적, 저희가 2차 전지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그래도 현대차 변하면서 같이 갈 텐데 라고 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도 좀 반응이 나온다. 라는 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연초에는 은행 쪽, 그쪽에 네. 약간 주주 환원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해지는 틈을 타서 네. 약간 저평가된 자동차 그렇습니다. 이쪽을 약간 좀 바닥에서 약간 조금씩 사면서 그렇습니다. 티 안 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네.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약간 좀 매수가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뭐 최근에 보니까 약간 호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 네.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일, 뭐 이날 새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엔비디아가 또 호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약간 반도체 그렇죠. 쪽에 온기가 들고 있는데 네.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들어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지 말자. 네. 진짜. 네.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 네. 그 내용이 결국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지금 삼성전자만 보게 되면 반도체 쪽과 연결돼서 올해 전망 보게 되면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지난 4분기 때도 간신히 그 영업이익 할 때 대부분을 담당했던 반도체 쪽이 간신히 1조도 안 되게 거의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97% 줄 정도로 거의 그냥 무늬만 흑자로 보여줬었죠. 그만큼 어렵다는 걸 반증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KPX 투자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하는데 좀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오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저 20조만 줘봐. 아, 맞아요.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가지고 와 삼성전자가 어렵구나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해외 법인들 쪽에 다 퍼져 있다가 그걸 자금을 하는 현상들 때문에 이게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왔다가도 결국은 다 그들 돈입니다. 계정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요. 네. 근데 저 뉴스는 되게 자극적으로 썼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20조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에 빌려와야 돼. 약간 좀 이렇게 뉘앙스가 돈이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지게 썼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기사를.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지금 갖고 있는 돈 어떤 100조 갖고 있어서 뭐 M&A 실탄 쓸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모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삼성전자는 지금 이런 불황일 때 KPX 투자를 줄여서 뭐 어떤 좀 불황을 타개나겠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사이클이니까 지금 힘든 거 지나고 나게 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애써 이런 상황들의 1위에 대한 자존심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다 커트합니다. KPX도 당연히 줄이고 지금 감산까지 얘기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어렵다? 그나마 좀 덜 어렵다가 아니라 이쪽도 KPX 투자 50%딱 끊고 SK 하이닉스요? 네, 이쪽도 50% 끊고 감산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들어온 상황들이 SK 하이닉스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건 반증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사업자는 그냥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지만은 특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안 좋겠지만은 여전히 업황의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재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재고가 얼마였냐면 52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조 대비해서 52조다 보니까 역시나 저렇게 높은 재고 수준은 부담이야 라고 또 재고가 52조다 그러면은 기사만 딱 보게 되면 저렇게 많은 재고 언제 다 소진하나 삼성전자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극심한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2022년 4분기 말고 2021년도 4분기는 괜찮은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 아니었고 돈 많이 벌었던 시기 그때 하더라도 재고가 40조였어요. 그러면 그게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12조 정도면은 뭐 20-30% 늘어나는 수준이면 뭐 회사 망할 수준 아니거든요, 전혀. 전혀. 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재고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3분기가 57조였고 52조로 좀 줄어듭니다, 살짝.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극심했던 재고에 대한 부담감은 3분기였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베팅을 한 거죠. 재고가 약간 빠지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그걸 보면서 주식을 산 거고 저희는 재고가 50조나 돼. 큰일 났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냥 외면한 거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1분기 들어오면서 2분기까지 또 재고 수준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는 데 쌓이는 재고 수준이 그렇게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슬슬 이제 빠지는 준비가 나올 게 뭐 2분기 또 3분기 나올 걸로 추정은 하지만 또 요즘에 증권사에서는 분석하는 게 SK하이닉스가 연간 지금 기준으로는 올해 7조 적자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늘리네요, 보니까. 한 11조 적자날 것이다. 한 2분기 정도 가게 됐을 때 SK하이닉스 재고가 평소에 한 5, 6조 되던 재고가 17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또 안 좋으면 안 좋을 때 하는 노래들. 이것도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SK하이닉스 망했네. 또 이런 현금 흐름 괜찮을까?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항상 그랬어요. 저희가, 이런 사이클을 보이는 산업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안 좋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여기서만 나오는 게 한 반도체 부분에서만 20조 이상 벌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주가는 왜 더 못 치고 가고 거기서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벌써 이런 사상 최대 실적 보여줬던 때가 2021년도 2분기, 3분기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9만원대 벌써 치고 이렇게 막 내려오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안 가요. 오히려 더 빠집니다. 반대로, 적자 폭 크고, 이거 진짜 이러다가 적자 커서 이제 회사 망할 것 같이 나오는 이런 시기 때 주가는 왜 안 빠지나요? 살살 올라가나요?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사이클 산업은 안 좋을 때 하는 겁니다. 네. 안 좋을 때 하는 것보다 안 좋을 때 또 타이밍이 지금인지 아닌지 또 3분기 때까지 또
지금 다들 뭐 2분기가 저점이다라고 보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가봐야지 알죠. 가봐야 알겠죠. 가봐도 모릅니다. 예. 한참 지나죠. 한참 지나야 알죠. 우리 제드래곤 형님도 네, 이재용 회장님도 회장이죠. 예, 네네. 회장님도 모릅니다. 사이클에 대해서 이게 저점인지 와 이거 사이클 저점이니까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릅니다. 나중에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저점대라고 생각하게 되면 항상 하는 전략은 저희는 모아가자. 뭐 타이밍은 잘 모르겠고 그냥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또 미국에서 뭐 한 나스닥이 뭐 2% 이상 빠지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 뭐 또 주가도 한 4% 빠지고 그런 때 2% 이상 빠질 때 그냥 조용히 남들은 뭐 이거 난리 났네 망했네 그러면은 보통 보면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금 채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남는 돈 있으시게 되면 거기다 그냥 SK하이닉스 뭐 2% 이상 빠지는 날 조금씩 사보게 되면 그 다음 날이나 이틀 뒤 가면 또 올라옵니다. 어제 4% 빠진 거 오늘 4% 올랐네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뉴스 보고 거기다 그냥 같이 반응하게 되면 이게 딱 보고 또 차트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볼까요? 이게 지금 어제 같은 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세요. 개파락해서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야, 완전 또 닿을 것 같네요. 조만간 야, 지지선에. 이거 9만 원대 깨졌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맞아요. 그러면 야, 저 8만 5천 원대까지 가겠네. 그럼 그게 또 그거 가게 이거 조금 이거 수익 난 거 그냥 던져버려야겠어. 던집니다. 어느 날 또 반응하면서 92,700원입니다. 아이고 어제 더 빠질 것 같아 팔았는데 잘못 팔았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딱 기준을 정해서 많이 빠지면 조금씩이라도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러면 조금씩 지금 샀던 게 아마 그래도 큰 수익은 아니래도 이제 점점 더 물량은 늘어나고 주가도 좀 탄력을 살짝 아직까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보는 단계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저 AI 어떻게 되고 또 요즘 SM 뜨겁잖아요. 뭐 이런 거 뜨겁고 이런 데서 같이 매매를 못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조금씩 모아갔다가 나중에 업황이 이제 도는 시그널이 이제 여기서 나올 겁니다. 뭐 재고 빠지는 것과 이제 실적 뭐 2분기쯤 갔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에서 어느 정도 업황이 돌아가는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주가는 여기 안 있습니다. 벌써 움직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걸 반영해서 아마 그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만 원, 10만 원대 거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어려울 때 잘 모았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2차 전지에 다시금 좀 돈이 몰리고 있어요. 작년 네. 12월에 주춤했다가 그러다가 뭐 이건 최근 나온 기사인데 약간 CATL이 좀 배터리 가격이 인하한다라고 하면서 네. 약간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나머지 차익 실현 욕구까지 좀 맞물리면서 단기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네. 뭐 어떻게 본다면 사실 괜찮은 주식을 좀 싸게는 아니고 아무튼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은. 내려왔을 때 네. 매수할 기회이긴 한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차 전지를 본다면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전제 조건은 많이 올랐다는 거. 네. 예, 그리고 특히 배터리보다 소재 쪽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특히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확장돼 가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어차피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쪽에서 양극재의 뭐 중요성은 다 알 거고, 근데 음극재도 변해됩니다. 왜냐면 이게 앞으로는 충전의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충전이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냥 주유소 가서 지금 전기차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 네. 예, 전기차 하시면 전기차 오너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네네. 제가 예전에 뭐 주유소 가서 이렇게 넣고 주유소 가서 딱 넣으면 얼마 걸립니까 시간이? 뭐 1분 정도 걸리나 모르겠네요. 잘 세보진 않아가지고. 아마 주유하는 시간 화장실만 안 가신다고 하게 되면 네네. 최장 한 10분 내에 다 끝날 겁니다. 아. 네, 5분 10분 안에. 네네. 그럼 하고 그냥 넣고 가서 부은 가면 됩니다. 전혀 이 연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전기차는 다릅니다. 전기차는 딱 가게 되면 이제 충전이잖아요. 충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아파트 요즘에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 충전기가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내가 전기차를 몬다 그러면 전기차가 점점 늘어요. 그러면 이제 옆집, 뒷집, 윗집 아저씨랑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가지고 충전해 놓기 시작해서 4시간, 5시간 해야 그 다음에 다음 분이 저거 차 빼면 바로 이제 내가 해야겠네. 근데 충전하고 있으면은 차지가 다 됐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저 다 됐는데 좀 빼주시죠. 제가 해야 되겠죠. 불편해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전기차가 확대되고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는 급속 충전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4시간 이렇게 되는 거 안 됩니다. 한국인의 또 승질로는. 절대 못 참죠. 못 참습니다. 한국인은. 네. 우리 딱 가서 전기차니까 양해를 해줄게. 한 30분 내에 돼야 됩니다. 30분 대. 아니면 급속 충전으로
빨리 이렇게 쫙 올라가서 한 10분 만에 80%까지 쫙 올라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여줘도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제 날씨 추운데 가서 또 아우 추운데 이거 충전기 꽂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다 이거 싫습니다. 그러면 무선 충전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거는 음극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재가 뭐 이제 좀 바뀌든가 아니면 또 여기다 첨가제가 좀 들어가든가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뭐 실리콘 지금은 음극재가 흑연에서 인조흑연으로 갔다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SI 음극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가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2025년 가게 되면 이쪽이 많이 클 겁니다. 그걸 뭐 준비하는 회사들이 실리콘 음극재 대명사 뭐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회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그냥 실리콘 음극재가 딱 가면 안 됩니다. CNT 도전재라고 하는 쪽이 좀 감싸줘야 이게 완벽하게 됩니다. 나노신소재죠.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또 많이 올라갔었어요, 다들. 근데 이게 앞으로 그쪽으로 기술이 변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패스 일단은.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얘기만 드리는 거죠. 이래서 움직였던 거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잘하시네요. 네. 그래야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불러주실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오. 네. 그러니까 좀 글로벌적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중국은 자국에 대해서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보조금 줘가면서 엄청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30%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CATL, BYD 이런 쪽으로 CATL은 그들 발음은 넝다스다이. 네. 네. 중국어 못합니다. 네. 그런 거 알았어요. 네. 네. 원래 그렇게 돼 이게 홀딩스인가로 돼 있으면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네네.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아쉽게도 떨어집니다. 점유율이. 워낙 이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한계는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 입장으로는 좋아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게 정부가 보조금 준대 그러면서 막 산업을 2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면 요즘에 또 중국의 이미지 때문에 보니까 BYD 자동차 보게 되면 진송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이름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중국은 지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있던 나라 이름들을 딱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브랜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열광하겠죠. 또 중화 사상 때문에 그냥 이러면서 뭐 타고 다니면서 좋아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작년 말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딱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차피 보조금 나오니까 흥청망청했던 과잉 설비 투자들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경쟁이 이거 만약에 보조금 없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설비들이 지금 그걸 보면서 그냥 괜찮아 이거 투자했던 부분들이 거의 꽉 찬 상황이고 과잉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든 가서 영역을 진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막았죠. 나오지 마. 우리는 니네 거 안 써. 라고 딱 막힌 상황이다 보니까 북미가 지금 기준으로 미국 입장 쪽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7%쯤 돼서 이제 막 올라가는 추세죠. 30%까지 간다. 만약에 중국처럼. 그러면 7%대에 비교하게 되면 3배, 4배가 크는, 4배, 5배가 크는 거죠. 이걸 다 누가 과를 따먹습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예, 우리나라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에서 30%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배수가 커지는 거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부분들이겠죠. 벌써 그러면 투자는 벌써 기술력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중국 쪽과 한국 쪽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은 LFP, 이쪽은 NCM 계열. 그래서 LFP는 솔직히 리튬과 철 인산이다 보니까 철 흔해 네. 싸요. 흔해 빠졌어요, 사실. 예. 네. 근데 뭐 가성비 높고 안정적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LFP를 어떻게 했냐면 블레이드로 식으로 해서 얇게 해서 막 적층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또. 근데 효율은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즘에 보면은 이거 다 영상 나오면 내립니다. 폭발해요, 이쪽도. 저희가 안정적이라고 봤는데 이것도 폭발합니다. 그것도 감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싸긴 싼데 그것도 효율도 뭐 해봐야 뭐 300km 이상 나오기가 좀 어렵고. 근데 NCM 계열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비싸긴 해도 효율적으로 한 400, 500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넓습니다. LFP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도심 쪽이나 이렇게 해서 좀 저가 모델은 갈 수 있겠는데 지금 미국같이 큰 나라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이게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숙제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 쪽에서 중국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갑니다. 이번에
IRA 법안 통해서도 중국 쪽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수혜는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수혜를 본다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근데 중국이 이번에 CATL이 그러다가 포드랑 또 합작 공장을 해서 만든다고 또 뉴스가 엄청 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다가 우리 큰 타격 받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 업체들에 대한 충격들 얘기 나왔는데 절대 아니고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근데 딱 계약 조건 가져와 보니까 포드가 다 합니다. 돈도 되고 공장부터 다 하는데 CATL에 와서 딱 그거 하는 겁니다. 그냥 기술 자문료, fee라고 그러죠. 그것만 딱 과약할 정도만 해주는데 적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포드도 이제 포드 GM 앞으로 차 팔 일이 엄청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전기차 쪽은 테슬라랑 경쟁하기 위해서. 근데 모델도 좀 싼 모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좀 이제 사회생활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지금 전기차 이거 팔려고 5천만 원, 6천만 원 못 내지 않습니까? 약간 낮은 모델들 아마 2, 3천만 원대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거기 적용되는 거는 이런 CATL 거 들어가게 되면 딱이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테슬라도 이번에 3월 1일 날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또 투자자들한테 우리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한번 새로운 기술 뭐 나올 거다라고 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 테슬라 모델 중에서 짐작하기로는 좀 저가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Q? 테슬라 Q? 뭐 이렇게 또 좀 지레 짐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도 LFP를 쓰면서 뭐 약간 좀 저가의 라인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테슬라 입장 쪽에서는 또 물론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게 되면은 Q의 확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NCM 계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Q의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건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결국에는 Q의 확대가 나왔을 때 그러면 가격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이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은 더 커지는 게 아니라는 스토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또 하나 변화가 나오는 게 중국이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보조금 안 주다 보니까 과잉 설비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리튬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리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와 양극재, 음극재도 가격들이 같이 올라서 이 업체들 실적이 좋을 거야라고 바라봤던 부분들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소재 업체들 도 안 되겠는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쓰는 리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이 있습니다. 탄산 리튬이 LFP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산화 리튬이 NCM 계열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달라요. 탄산 리튬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수산화 리튬은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미국이 중심으로 많이 클 텐데 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리튬 가격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이 다 안 돼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리튬이라고 하더라도 탄산 리튬을 안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투자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뭐뭐 리튬 같은 그런 회사들. 네네네. 이거는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정확한 이쪽 업체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 빼고 그나마 금양은 논의를 할게요. 금양인데 뭐 주가 탄력 좋으니까. 근데 네네. 그런 쪽에서 변화들은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일단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리튬 가격들이 떨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또 한번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아마 지금 보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쪽으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쪽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원래 회사가 SK 쪽에서 시그넷 EV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기차 충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코넥스에 있다 보니까 뭐 투자 적합한 쪽이 아니겠죠. 근데 그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충전 많이 하고 아마 또 이게 또 대기업들이 많이 할 거예요. 돈 돌아가고 거기다 포인트 쌓고 현대페이라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결제할 때 또 그렇다고 카드 넣고 막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하는 거 싫지 않습니까? 그냥 현대페이 딱 찍고 자동차 뭐 또 할부랑 같이 연결돼서 뭐 또 포인트 쌓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또 빅픽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SK는 또 주유소의 경험인들이 있잖아요. SK나 현대나 아니면 제가 보기엔 또 롯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롯데는 롯데정보통신이 중앙제어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래도 충전 쪽에 강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롯데는 이걸 갖고 뭘 할까요? 롯데에 보면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 또 아울렛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부지가 있어요. 그 주차장 부지. 거기다 사업하겠죠. 중앙제어를 인수를 해서. 그러면 현금 돌아가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롯데정보통신 좀 봐야 되겠죠. 또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 INC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 좀 다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대기업 계열사 가는데 그런 쪽으로 자금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데 저런 거 못 쫓아가겠으면 좀 안정적이지만 그런 거 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런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 사업들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충전지에 또 들어가는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EV 릴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많이 장착되게 되면 그거 관련된 좀 작은 회사지만 YM텍 이런 것들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다음은 어딜까라고 생각해보는 투자 아이디어가 좋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뭐 소재 관련된 쪽을 얘기를 또 이만큼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중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도 좀 크다 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업체들은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또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투자 아이디어 찾고 2차 전지는 중요한 거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Q가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P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영향을 받겠지만 북미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를 그렇게 몇십 조씩 쏟아붓는 그러면 이런 자금들을 다 망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을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PR 100배, 와, 난 절대 저런 거 못해. 물론 못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돈을 쏟아붓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산업들의 태동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말자. 2차 전지는 여전히 앞으로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북미 쪽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한 30% 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냥 갑니다. 그럼 그게 아마 2년 정도 걸릴 걸로 보거든요. 2025년 가게 되면 그럼 반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 뒤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뭐 10조 단위로 나올 수도 있겠죠. 5조 10조 단위로. 네. 이렇게 나올 때는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어느 정도 투자가 다 끝났고 이제 회수기기 같은 경우는 성장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거의 2차 전지는 약간 이제 목에 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은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움직일 줄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아직 앵커님도 전기차 아니시고 저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아직 0%예요. 저희 두 사이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사시게 되면 50%. 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아직까지도 전기차 침투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그렇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게 너도 전기차 나도 전기차 할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뭐 20조 원 빌렸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면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네. 캐펙스 투자를 하고 그렇죠.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신사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약간 네.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사내 유보금이 145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연초에 컨퍼런스콜에서 한종희 부사장이 그 조만간 이제 뭐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M&A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삼성전자가 로봇 다음으로 약간 투자 마냥 분야는 또 무엇이고 네. 또 이에 관련된 수혜주를 좀 본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년, 2년 반? 그렇게 된것 이렇게 같아요. 돼 진짜. 있는데, 네네. 뭐, 우리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반대로는, 선택지가 많은데, 우리, 일단은 그쪽에, 제 느낌은 그래요.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는데, 너무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직접, 바로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를 들려줍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쪽에서, 지금 당장 뭐 M&A를 통해서 뭘 한다라고 가는 거는 조금 좀, 시장에나 반향이 좀 클 것 같고, 거기다가 만약에 했었으면은 지금같이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때, 될 만한 회사 딱 하기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아마 미리 지분 투자를 해놓고 발표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삼성전자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업황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투자는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들이 결국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45조짜리 회사를 산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음번에 사게 되면 나머지 계속 또 운영 자금이나 아니면, KPX 투자할 자금들이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얘기 많이 하는 게 로봇을 투자했다라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 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그거 지금 145조에 비하면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지. 네. 0.몇 프로 정도. 네, 그거 가지고 베팅했다고 와 로봇 M&A 인수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 같이 커갈 회사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 쪽에서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사이클과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쪽에서 삼성이 앞으로 뭘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투자를 한다? 그 투자를 때문에 주가가 뭐 급등하고 그거는 나중에 또 가봐야 되는 얘기고 저희가 삼성전자 핵심 몇 브레인들만 알고 계시겠죠? 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유추해서
대응할 정도. 그래서 내가 찍었더니 그 회사가 맞았어요. 나 삼성전자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절대. 섹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일단 AI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앞으로의 변화들. 그래서 지금 AI가 가속화됐었을 때 지금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 또 고단층으로 쌓는 또 미세화 공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잘하는 거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확장시키는 부분들과 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파운드리 쪽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에 따른 어떤 투자를 계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그래서 TSMC한테 밀리네 안 되네 그러는데 이건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결국에는 TSMC가 갖고 있는 영역과 함께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은 TSMC랑 거래해야 하는데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AI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사업 방향들과 많이 필요한 또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를 받은 걸 가지고 또 바뀌어야 될 때가 필요해요. 근데 TSMC는 꽉 찼어요. 기술은 더 발전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담당해 준다. 그렇게 되면은 TSMC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지금 뭐 80%대 점유율 뭐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새로운 부분들이 창출되는 거는 이쪽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그절 점점 더 야금야금 커가면서 지금 100 중에서 TSMC가 80이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200 됐는데 TSMC는 80에서 100까지 못 올라왔는데 나머지 커지는 100을 삼성전자가 가져가게 되면 이것도 판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00까지 커진 시장에서 이제 50대 5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장이 커졌을 때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놀리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TSMC보다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 5나노, 3나노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쪽도 3나노가 그 미세화 공정 갔었을 때 이게 제조업자 입장에선 수율 확 키워내게 되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얼만큼 수율을 잘 잡고 그를 잘 끌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를 좀 다듬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는데 반도체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거기다 칩 설계하는 회사들도 칩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때 이제 자율주행부터 로봇 뭐 AI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커질 상황들인데 그걸 얼만큼 서포트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너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니까 요즘에 주가 안 가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이런 디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디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잘 준비하는 것 같고 이런 업황 쪽에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로봇 AI가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로봇 AI가 성장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또 부각을 받을 만한 섹터로 네. 많은 분들이 사이버 보안을 뽑더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이버 보안 주식에 대해서 네. 약간 좀 지금은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좀 장기적으로 눈여겨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안 쪽이 꼭 이제 털리게 되면 큰 사건들이죠. 맞아요. 예,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거기다 이제 브랜드 이미지 막 또 깎아먹으면서 안 좋은 쪽이죠. 근데 이쪽의 기업들이 뭐 실적이 뭐 폭발적으로 못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다 비용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쪽에선 아끼겠죠. 조금 위험 감수하고라도 그냥 좀 하지 마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로봇 AI가 커지게 되면은 가장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물론 지금은 다 소프트웨어 쪽, 뭐 부품 쪽 이런 거 로봇 부품 쪽 많이 보면서 협동 로봇이다 뭐 이런 것부터 AI도 보면은 AI 반도체 뭐 이런 디자인 하우스 요즘 막 뜨는 쪽 있죠. 이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가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로봇도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자율주행 로봇도 이제 배달 로봇이 도보로 가야 돼 아니 인도로 가야 돼 도로로 가야 돼 이러다가 인도로 좀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법안 통과되게 되면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이고 또 이제 진짜 뭐 직립하는 보행 로봇이 나와서 저희 가정 서비스를 만약에 가사를 도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로봇들이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로봇도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있어야 되고 손에 센서가 있어야 될 거죠. 또 센서를 위해서 또 거리 측정하는 뭐 라이다라든가 뭐 레이더 이런 거 다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데이터를 정보 보았다가 어디로 가져갑니까? 다 이걸 또 여기 이 메모리에 다 못하는 거는 클라우딩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AI도 마찬가지고 지금 데이터 딥러닝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클라우딩이 제일 중요합니다.
클라우딩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클라우딩에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딥러닝 된 거 누가 탈취해 간다. 이 네트워킹 보안 이거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근데 시장에서 관심이 아직은 초기에 직접적인 AI나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이 솔루션 쪽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 나중에 서서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딩 컴퓨터의 강자들 보게 되면 첫 번째가 NHN이죠. 벌써 지금 내년까지가 4개 들어갑니다. 클라우딩 센터가. 네. 그리고 또 KINX. 클라우딩 센터 그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깔아주고 만들어주고 이거 하는 회사죠. 거기다가 내년엔 밀양인가 하나 또 완료가 됩니다. 자기네가 직접 지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거지가 들어와 그러게 되면 매출이 확 늘어나겠죠. 이런 회사들. 그리고 또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하는데 이건 약간 중소기업 기반의 펌웨어 쪽이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하긴 하는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여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네. 대표적인 뭐 윈스, 파이오링크, 지니언스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 다 네트워킹 쪽인데 약간 실적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규모가 뭐 500억, 600억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200억, 300억 된 회사가 3, 4년 동안에 쭉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만 보면 상당히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몰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쪽은 계속 더 클 겁니다. 더 점점 더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하고 매출액 요거밖에 안 되는데 뭐 시총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원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시총이 다들 1000억대 안 되던 종목들이 뭐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다 이게 5천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지 말자. 이쪽도 만약에 바람이 분다, 사이버 보안 중요하겠네? 만약에 또 이런 게 또 이슈화가 하나가 돼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박제시킨 겁니다, 지금. 네. 이거 딱 해서. 네. 제가 쇼츠로 올릴게요, 쇼츠로.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냥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자. 네네. 입장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확실히 이쪽이 아직은 좀 잠잠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그 막 황금? 뭐 금맥 캐던 시절에 네. 여기서 이제 뭐 곡괭이나 청바지를 파는 약간 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차를 두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회사들 ROE, 뭐 영업이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이게 솔직히 이 초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주죠. 네. 어떤 쪽에서 우리 해줘 그랬을 때 딱 세팅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수주한 것 때문에 매출은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게 1개, 2개, 3개, 4개 쌓이게 되면 유지보수를 통해서도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다들 최소 20%대 됩니다. 다. OPM이 20%대, 많은 것들은 좀 다, 네트워킹 쪽에서 좀 쭉 쌓아왔어. 그러면 40, 50%대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시장이 너무 못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증시가 저점에서 좀 반등하긴 했죠. 반등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뭐 고점들이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룬 종목 말고도 네. 약간 좀 싼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주식이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네, 또 섹터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 원래 한 3시간 반 해야 됩니다. 네. 쭉 다루면서. 네네.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못 달았던 것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도 못 달았어요. 아,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OLED로 바뀔 텐데 그쪽에서 이제 막 또 태동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조만간 애플에서 뭐 XR, VR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그런 회사들도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이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또 장비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위에 증착하는 장비들, 증착 장비부터 거기다가 또 올레도스라고 하는 쪽까지 이제 앞으로 또 다양하게 변할 텐데 그런 쪽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오늘 경기민감 관련된 얘기들도 못했어요. 네, 경기민감 관련된 쪽에서 지금 보면은 또 들썩들썩하는 게 저희가 또 신산업 많이 보고 있는데 화학주들도 움직입니다. 아, 화학주. 철강주도 좀 움직였고요. 이게 결국은 다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대형주 쪽에 사이클을 타는 업종을 좋아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눈여겨보셔야 될 게 구리 가격입니다. 네, 구리 가격들이 계속 이제 변동은 있다고 하더라도 4달러대 이상으로 꾸준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부분들을 챙긴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해운주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또 조선 같은 경우도 한때 수주가 좀 떨어졌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좀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성과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독이 비어있는 업체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찾아보시게 되면 지금
스웨덴 쪽에서도 충분히 섹터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챙겨보고 뉴스 보시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로 끌 수 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아이디어 말씀한 3시간 반 동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프로들이 이야기 보따기가 많긴 하지만은 네. 지금 또 끝나고 또 바쁘셔가지고 딴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지수가 애매한 거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개별 섹터로 몰리고 있고 네. 그래서 그 해당 섹터에서는 막 두세 배짜리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네.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이 중에서 또 내가 이제 동의를 한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 잘 골라서 만족할 만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달 후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